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눈 딱 감고 단돈 10냥. 말 못하는 번거리지만 힘 하나는 장산이 얼른 데려가시오. 그 아이 제가 거두겠습니다. 여기 심량 받으시고 그 줄을 제게 넘겨주십시오. 경상도 어느 고을의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온갖 물건을 파는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만 유독 한쪽 구석만은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 중심에는 인색하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김영감이 서 있었다. 그는 마르고 날카로운 눈매로 주위를 훑으며 제 옆에 세워둔 노비를 가리켰다. 노비는 철이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의 얼굴 반쪽은 끔찍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입을 가졌으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비운을 타고났다. 김영감은 그런 철이를 짐짝보다 못하게 여기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자, 모두들 보시오. 이 쓸모없는 놈을 단돈 10냥에 넘기겠소. 말은 못해도 힘은 장산이 굳은 일 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을게요. 심량. 장정 노비 한 명 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헐값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철이의 흉측한 얼굴과 불길한 기운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하나나기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다. 어휴, 흉물스러워라. 저런 일을 집에 들였다가 무슨 병고라도 당할까 두렵네.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그 누구 하나 철이를 거두려 하지 않았다. 김영감의 얼굴에 실망과 조바심이 어릴 무렵 인파를 가르고 한 여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고을에서 가장 큰 주막을 운영하며 인덕 높기로 이름난 공주모였다. 그녀는 온화한 눈빛으로 가만히 서 있는 철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냉대와 멸시를 홀로 짊어진 듯한 그 작은 어깨에서 그녀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공주모는 망설임 없이 김영감에게 다가가 말했다. 영감, 그 아이는 제가 거두겠습니다. 김영감은 제 귀를 의심했다. 공주모는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정확히 심량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람의 인연이 어찌 돈 몇 푼에 달려 있겠습니까? 덕을 쌓는 셈치고 제가 거두지요. 김영감은 콧방귀를 끼며 얼떨결에 돈을 받아들였고 공주모는 묵묵히 철이의 거친 손을 이끌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주막으로 그를 데려갔다.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의 탐욕과 공주모의 너그러움을 극명하게 목격하며 이 기묘한 거래가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렇게 한 줄기 따스한 연민이 훗날 피어날 기적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뿌려졌다. 공주모의 주막에 깃든 철이의 삶은 이전과 판이하게 달랐다. 말은 없었으나 그의 손과 발은 누구보다 부지런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은 모두 그의 몫이었다. 철이가 온 뒤로 주모는 허리를 펼 날이 많아졌고 고된 주막일의 시름을 한결 덜 수 있었다. 공주모는 그런 철이를 노비가 아닌 한 식구로 여겼다. 따뜻한 밥을 제때 챙겨 먹이고 늦은 날씨에는 더러운 창고 대신 따스한 아랫목 한 편을 내주며 잠자리를 봐주었다. 주막이 나그네들로 붐비던 어느 저녁이었다. 철이는 묵묵히 그릇을 나르고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흉측한 얼굴을 본 한 나그네가 눈살을 찌푸리며 주모에게 말을 걸었다. 주모, 저 번거리 노비는 어디서 들였소? 행색이 흉하여 손님들이 꺼려 하던데. 공주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람의 생김이 제각각이듯 저 아이의 사연도 그러할 터. 소인의 눈에는 그저 성실한 일꾼일 뿐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나그네가 혀를 차며 거들었다. 그래도 심량이라니 헐값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공주모의 얼굴에서 미소가 잠시 옅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차분히 말했다. 사람의 값을 어찌 돈으로만 매기겠사옵니까? 제게는 천냥, 만냥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김영감이 비웃음을 흘렸다. 그깟 노비 하나의 유난은 곧 후회하게 될 게야. 공주모는 김영감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저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아이입니다. 영감께서도 너무 박하게 여기지 마시지요. 그날 밤 장사가 파하고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각이었다. 공주모는 잠이 오지 않아 잠시 바람을 쐬러 마당으로 나섰다. 교교한 달빛이 마당 구석을 환히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 철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오른손 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쉼없이 그리고 있었다. 호기심이 인 공주모는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본 공주모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마치 북두칠성이 지상에 내려앉은 듯 7개의 점이 기이한 획으로 이어져 꿈틀거리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붓 하나 없이 손가락으로 그렸음에도 그 선에는 천지 기운을 담은 듯한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그 기묘한 그림에서 공주모는 불현듯 알 수 없는 불길함과 함께 거룩한 신비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인기척을 느낀 철이가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그의 흉측한 얼굴 위로 쏟아졌지만 그 눈빛만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주모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철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이 그린 별자리의 한가운데를 짚었다. 마치 이곳이 하늘이 열리는 곳이라 알려주는 듯 그의 손끝이 간절하게 땅을 두드렸다. 그 순간 공주모의 등줄기로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하늘에 닿고자 하는 간절한 신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철이는 깊은 눈빛으로 주모에게 무언의 당부를 남긴 채 조용히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길고 뜨거웠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화로의 뚜껑처럼 대지를 짓눌렀고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기름지던 논바닥은 바싹 말라붙어 거북의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애써 심은 곡식들은 고개를 떨군 채 누렇게 타들어갔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논바닥처럼 깊은 주름이 패였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진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새어나왔지만 무능한 관아는 구휼미를 푼다는 약조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런 흉년은 오히려 가진 자들에게는 더 없는 기회였다. 특히 김영감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하인들을 풀어 헐값에 마을의 곡식을 모조리 사들였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헐값인 줄 알면서도 당장의 끼니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난살을 넘겨야만 했다. 김영감의 창고는 그렇게 사들인 곡식으로 나날이 그득해졌고 그는 훗날 이것을 10배 값으로 되팔아 막대한 부를 쌓을 흡족한 계획에 밤잠을 설쳤다. 마을 사람들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공주모는 주막의 작은 곳간을 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쌀을 꺼내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묽은 죽을 쏘기 시작했다. 주막 앞에는 어느새 탄 눈의 아이들과 노인들이 줄을 섰다. 한 늙은 마을 사람이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주모의 죽 한 그릇이 오늘 우리 식구를 살렸소.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 공주모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은혜라니요. 다 같은 백성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하지만 주모의 선행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곳간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주막의 운영마저 위태로워졌다. 설상가상으로 김영감의 하인이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다. 영감마님께서 주막의 외상값이 밀렸다. 전하라 하셨소. 공주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다. 알았네. 껏 매리언에 드리겠다고 전하게나. 결국 견디다 못한 한 마을 사람이 공주모에게 하소연했다. 공주모, 이러다 다 굶어 죽겠소. 김영감 댁 창고에는 쌀이 썩어난다는데.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실게요. 그녀는 사람들을 위로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장터에서 마주친 김영감에게 용기를 내어 간청했다. 딸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창고를 조금만 열어주시지요. 김영감은 콧방귀를 뀌며 그녀를 깔보듯 내려다보았다. 쯧쯧, 곡식은 귀한 것이야.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법이지.
흥, 내 재물을 어찌 네가 간섭하느냐? 싫으면 굶는 수밖에. 돌아서는 김영감의 뒷모습을 보며 공주모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주막으로 돌아온 그녀는 홀로 탄식했다. 어찌 이리 인심이 각박할꼬? 그날 밤도 공주모는 깊은 시름에 잠 못 이루고 마당으로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 속 마당 한가운데에 철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그림이 흙바닥 위에 펼쳐져 있었다. 마치 밤하늘 전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장엄한 천문도였다. 수많은 별자리가 정교하게 이어져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철이는 문득 하늘의 한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독 밝게 빛나는 별들의 무리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공주모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간절했고 필사적이었다. 그는 다시 땅에 그린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 행동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다. 하늘의 무언가를 간절히 고하고 땅에 그 뜻을 새기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다. 공주모는 순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에 숨을 죽였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철이가 가리킨 저 하늘의 별자리와 그가 땅을 두드리던 지도의 배치를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다. 가뭄의 끝은 죽음이었다. 역병처럼 번져나간 굶주림은 마침내 마을 곳곳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의 숨을 앗아가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남은 초가집이 늘어났고 노인들은 조용히 다음 날의 해를 맞지 못했다. 공주모의 주막 곳간도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마지막 한 톨의 쌀까지 굶주린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니 텅 빈 도간에 남은 것은 깊은 절망뿐이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암담함 속에서 그녀는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텅 빈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모든 희망이 재처럼 바스러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문득 공주모의 뇌리에 얼마 전 밤의 광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흙바닥에 거대한 천문도를 그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하늘의 한 점을 가리키던 철이의 모습. 그 어떤 웅변보다도 절실했던 그의 눈빛과 땅의 한 지점을 두드리던 손가락의 움직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지푸라기 같은 믿음뿐이었다. 공주모는 속으로 결심했다. 철이야, 네가 나에게 알려준 것이 이것이었느냐?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쌀독 바닥에 남은 마지막 한 줌의 쌀을 조심스럽게 긁어모아 작은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우물로가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길어 정성껏 그릇에 채웠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주막 앞 가장 넓은 마당, 철이가 천문도를 그렸던 바로 그 자리에 그녀는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제사상을 차렸다.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양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김영감은 혀를 차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보시오, 저 미친 여편네를. 번거리 노비가 휘갈긴 낙서를 믿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소. 그의 말에 옆에 있던 양반이 맞장구를 쳤다. 세상 말세로다. 굶주림이 사람의 정신까지 앗아가는구나. 마을 사람들조차 안타까움과 체념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공주모, 저러다 쓰러지시겠소. 저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하지만 공주모는 주변의 그 어떤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철이가 그렸던 천문도의 중심, 그가 손가락으로 두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복잡한 주문이나 정해진 형식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철이가 가리켰던 밤하늘에 그 별자리가 있을 법한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이시여, 소인의 정성을 보잘것없다 여기지 마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마당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이 가련한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의 정성이 부족하다면 소인의 목숨이라도 거두시고 이 굶주림의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김영감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이웃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탐욕스러운 자들을 벌하시고 선량한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를 들은 김영감은 박장대소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곳간에 가득 찬 쌀을 생각하며 득이 양양하게 외쳤다. 단비는 무슨, 곧 비가 오더라도 내 창고에 쌀값만 올려줄 뿐이다. 하하하. 김영감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주모가 완전히 실성했군. 이 기회에 주마까지 헐값에 집어삼켜야겠다. 공주모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시끄럽게 떠들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오직 한 인간의 순수한 절박함이 담긴 기도 소리만이 마당을 채웠고 주변은 엄숙하기까지 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다. 뜨거운 햇볕이 그녀의 등을 내리쬐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탈진 직전까지 몇 시간이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다. 모든 것을 내어놓겠사오니 제발 이 마을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쨍쨍하게 맑기만 하던 하늘 한편에서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은 구름 한 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멈춰있던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서늘하게 마당을 훑고 지나갔다. 한 아이가 놀라 소리쳤다. 여미언이 바람이 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니, 저것 좀 보게. 하늘에 구름이. 검은 구름은 삽시간에 하늘을 뒤덮었고 대낮인데도 사방이 어둑어둑해졌다. 심상치 않은 하늘의 변화에 사람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경외와 두려움이 어렸다. 한 양반이 애써 태어난 척 중얼거렸다. 우연일 게다. 저런다고 비가 올 리가 있나.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정말 비가 온다면. 그 말에 다른 양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다.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거라.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공주모는 여전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주막의 기둥 뒤 어두운 그늘 속에서 철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재를 올리는 공주모의 지친 뒷모습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고 있었다. 공주모의 마지막 기도가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콱과광, 고막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칠흑같이 변한 하늘 한가운데가 거대한 도끼에 찍힌 듯 번쩍이며 갈라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기게 떨어지던 비는 순식간에 동아줄기 같은 장대비로 변해 대지를 향해 무섭게 퍼부었다. 몇 달 만에 내리는 비였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려다 말고 입을 떡 벌렸다. 기이하고도 신묘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생명의 비는 메말라 갈라진 논바닥을 적시고 타들어가던 곡식의 마른 잎사귀를 생기로 어루만졌다. 빗줄기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세차게 쏟아졌다. 허나 욕심부려 물길을 막고 억지로 세운 김영감네 창고둑이 문제였다. 갑자기 불어난 물살을 견디지 못한 둑이 괴성을 지르며 터져나갔다. 쾅! 유학 내 쌀. 거대한 흙탕물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막아선 둑을 허물고 그 안에 갇혀있던 수천 석의 쌀가마니를 단숨에 삼켜버렸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힘이기 이전에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탐욕이 불러온 필연적인 재앙이었다. 산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집채만한 흙탕물이 길을 내며 달려드는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막을 수 없는 천지의 경로 그 자체였다. 공주모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올린 제사가, 철이가 알려준 그 자리가 정말로 하늘을 움직여 이 기적을 빚어낸 것임을 깨달았다. 안 된다. 내 쌀.
쌀가마니를 먼저 꺼내라. 이 멍청한 놈들아, 뭐 하고 있느냐? 김영감은 흙탕물이 들이닥치는데도 도망칠 생각은커녕 떠내려가는 쌀가마니를 잡으려 흙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튼튼하던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어 부러지고 지붕이 통째로 휩쓸려 나갔다. 터져나간 창고 안에서 백성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수천 석의 쌀이 흙탕물 속으로 쏟아져 나와 허망하게 떠내려갔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탄성을 내질렀다. 이것은 명백한 하늘의 벌, 천벌이었다. 세상에, 정말로 하늘이 모두가 넋을 잃고 산에서 내려온 물이 탐욕의 증거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바라보는 그때 주막마당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던 철이의 몸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성스러운 광희가 그의 온몸을 감싸자 보는 이들은 저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다. 빛이 잦아들자 그곳에는 더 이상 흉측한 얼굴에 노비철이가 없었다.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흉터는 깨끗이 사라져 옥처럼 맑은 용모가 드러났고 평생을 구부정하게 굽었던 허리는 하늘을 떠받칠 듯 꼿꼿하고 위엄있게 펴졌다. 초라한 노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인간 세상을 초월한 존귀한 존재가 서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단 한 번도 소리를 낸 적 없던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되어 온 마을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네 그릇의 물 한 모금이 내 천년의 갈증을 씻어 주었구나. 천지를 울리는 장엄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며 엎드렸다. 김영감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필사적으로 땅에 머리를 베섰다. 소인이 무지하여 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룡씨는 싸늘한 시선으로 김영감을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탐욕으로 배를 불린 자는 그 탐욕의 무게만큼 가라앉을 것이요. 베풀므로 곳간을 비운 자는 하늘의 복으로 다시 채워질 것이다. 그 엄중한 심판의 말에 김영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수룡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공주모를 바라보았다. 서늘하던 눈빛이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졌다. 공씨여, 고개를 들라. 세상 모두가 나를 미물이라 멸시할 때 오직 너만이 그 껍데기 속의 생명을 귀히 여겼노라. 공주모는 황송함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소첩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네오의 그 맑은 마음이 내 족쇄를 풀었으니 이제 내가 너의 덕에 답할 차례다. 소원을 말해 보아라. 그 말에 모든 재산을 잃고 넋이 나간 김영감과 양반들이 땅바닥에 이마를 미치며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껏 백성들을 향해 내지르던 호통이 아닌 비참한 흐느낌에 가까웠다. 저희의 탐욕이 하늘을 노하게 하였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부디 목숨만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백성들에게 그 어떤 통쾌함보다 더 큰 교훈을 남겼다. 수룡씨는 그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오직 공주모에게 다시 물었다. 공주모는 황송함에 몸둘 바를 몰랐다. 잠시 눈을 감자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수룡신을 우러러보며 간청했다. 황송하옵니다. 부디 이 마을에 다시는 굶주림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재물도 높은 지위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안녕을 비는 그 마음에 수룡씨는 깊이 감복했다. 그의 눈빛이 한없이 따뜻해졌다. 과연 그 마음이 곱구나. 너의 인자함에 대한 나의 답이다. 말을 마친 수룡신이 몸을 돌려 주막 마당을 향했다.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용의 꼬리가 뻗어나오더니 공주모가 재를 올렸던 바로 그 자리를 가볍게 툭 하고 쳤다. 그러자 땅이 부드럽게 울리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메마른 흙바닥이 갈라지더니 그 틈새로 수정처럼 맑은 물이 퐁퐁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물줄기는 점점 굵어져 이내 시원한 샘을 이루었다. 지켜보던 한 마을 사람이 저도 모르게 외쳤다. 우물이다. 마당에서 샘이 솟아난다.
수룡 씨는 그 샘을 가리키며 장엄하게 선언했다. 이 샘은 그대와 이 마을의 선량한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이 샘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며 마을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리라는 약속이었다. 공주모는 눈앞의 기적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망극하옵니다, 용신님. 망극하옵니다. 그녀의 감사 인사를 끝으로 수룡신의 몸은 다시 한번 눈부신 빛에 휩싸였고 이내 한 줄기 물안개가 되어 하늘로 솟아올라 사라졌다. 마당에는 오직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신비로운 샘만이 남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수룡신은 공주모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인간을 향한 신의 경이었다. 그 순간 하늘을 뒤덮었던 비구름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며 그의 몸을 감쌌다. 장엄한 빛과 함께 수룡신은 구름 기둥을 타고 유유히 하늘로 솟아올랐고 이내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른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천지개벽 같던 소동이 끝나자 마을에는 평화로운 고요가 내려앉았다. 신의 분노가 핥히고 간 자리는 극명했다. 김영감과 그를 따르던 양반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홍수에 휩쓸려간 창고에는 썩은 집단만이 나뒹굴었고 남은 재산마저 흉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는데 흩어지고 말았다. 무엇보다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것은 돌아선 민심이었다. 장터에 나서면 사람들은 싸늘한 눈초리로 외면했고 그들의 이름은 탐욕의 대명사가 되어 아이들의 입에도 오르내리는 수치가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쓸쓸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 반면 공주모의 주막은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용신이 남기고 간 샘물은 그 맛이 비할 데 없이 달고 시원하여 금세 온 나라의 명물로 소문이 났다. 길 가던 나그네는 물론 먼 고을의 대감들까지 일부러 하인을 보내 물을 길어갈 정도였다. 주막은 쉴 새 없이 손님들로 북적였다. 한 손님이 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과연 천하일미의 물맛이요. 이 물로 빚은 술은 신선히 마시는 술 같구려. 공주모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답할 뿐이었다. 용신님께서 주신 귀한 물이니 오가는 모든 분들과 나누어야지요. 샘물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이 물을 가져다 논에 대면 가뭄에도 풍년이 들었고 병상에 누운 노인이 마시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샘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주막은 나라에서 가장 큰 부를 쌓게 되었지만 공주모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그녀는 늘어난 재산을 결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굶는 이웃이 없도록 곡간을 채우고 혼기 놓친 처녀 총각의 혼수 비용을 대주었으며 마을의 다리가 낡으면 새 다리를 놓았다. 한 마을 노인이 공주모의 손을 잡고 눈물 지었다. 주모 덕분에 우리 마을이 가뭄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 이 모든 게 주모의 덕이요. 공주모는 노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겸손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자 우리가 서로를 아낀 덕분입니다. 그녀의 인덕과 주막의 신비로운 샘물 이야기는 민담이 되어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다. 마침내 그 이야기는 한양 땅 대궐에까지 흘러들어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다. 세월은 흘러 강물처럼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공주모의 인자한 마음만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평생을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았으나 단 한 번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 주막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안식처였고 용신의 샘물은 목마른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편안히 눈을 감았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은 제 어버이를 잃은 듯 슬피 울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은덕을 기리고자 주막 샘터에 작은 사당을 짓고 용신에게 제를 올릴 때마다 그녀의 영정에도 함께 절하며 그 따뜻했던 마음을 기렸다. 10냥짜리 노비와 마음씨 고운 주모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주막 마당에서 솟아난 그 샘을 용정이라 불렀다. 지금도 어느 시골 마을 어귀에는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신비한 우물터가 남아있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수룡신의 가르침을 묵묵히 전하고 있다 한다. 이는 인간의 작은 선행이 천지신명을 감동시켜 상상도 못할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천년의 울림이었다. 진정한 부는 쌓아둔 재물이 아닌 사람을 향해 베푸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영원한 가르침을 후세에 남긴 채 말이다.